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역사 속의 필연과 우연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되게 이렇게 당연하게 그것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다. 그 속에는 수많은 주체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그 노력들이 꼭 의도했던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과 서로 만나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사학과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오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우연과 필연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항상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필연적으로 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역사를 깊이 바라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 특히 우리가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우연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역사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리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입니다. 운칠기삼, 즉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운이 한 70% 차지하고 여기서 기라고 하는 걸 뭐 자신의 능력으로 볼 수도 있겠고 노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한 30%쯤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칠기삼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생각보다 많은 운, 즉 우연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역사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좀 한국 현대사 속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바로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입니다. 우리가 이 4.19 혁명을 통해서 역사 속의 우연과 필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해요. 자, 4.19 혁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 4월 19일을 정점으로 벌어진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고요. 조금 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고 그 저항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올라갔던 때가 바로 1960년 4월 19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요. 그래서 이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다른 또 용어로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희생만 당하고 끝났으면은 아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희생은 그냥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당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당시의 정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4.19 혁명이 왜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단적으로 이 4.19 혁명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례를 우리 현재 헌법 속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즉, 지금 현재 우리는 헌법을 갖고 있고 이 헌법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상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현행 헌법의 전문, 즉 이 헌법의 가장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하면서 쭉 그 억구들이 이어져요. 그럼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의 그 정통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가 바로 뭐냐? 3.1운동.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4.19 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19 혁명이 3.1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양대 기둥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우리는 그동안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워왔는가? 자, 지금부터는 이 4.19의 원인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4.19 혁명은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에 맞선 싸움이었어요. 즉 당시 이승만 정부가 12년 동안 계속 권력을 유지해왔고 이 12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길지만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파행적인 정치 어떤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헌법을 고치는데 그 헌법을 고치는 방식이나 그 결과들이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고 그 외에도 선거나 이런 데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폭력적인 그런 어떠한 권력들이 작동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끝판왕이 가장 이제 절정으로 그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이 바로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였어요. 즉 1960년에도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가 또 부정선거로 치러지는 거죠. 그런데 부정선거가 이때 처음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는 그 차원이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 부정선거의 사례를 설명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일단 패스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파행들, 정치적인 독재들, 이런 정치적인 부정선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요인이 작동하는데 바로 이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물론 이 시기 자체가 우리가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957년 정도까지는 경제가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 정책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5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4.19가 일어났던 1960년은 경제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바로 그때가 됩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나 또 어떤 그 언론의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 의식은 높아져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또 어떤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잘못된 것들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19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4.19 혁명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에요. 자, 그러나 이러한 그 설명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설명 방식만으로는 4.19 혁명을 온전히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그 사건 하나하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4.19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아주 빠르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즉, 이 4.19 혁명의 우리가 보통 시작은 1960년 2월 28일에 대구에서 있었던 학생 시위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3월 15일 부정선거 전에 이미 학생들이 이 파행적인 정치적 상황에 맞서서 이제 시위를 벌인 거죠. 그리고 그 시위가 3월 15일 선거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3월 15일 실제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자 또 역시 여기저기에서 많은 저항들이 이루어져요. 특히 이 저항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마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15일에 마산에서의 어떤 저항 이후에 생각보다 좀 이 저항들이 약화되고 소강 상태를 보여요. 그러다 거의 한 달 후쯤인 4월 11일에 다시 마산에서 큰 저항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4월 18일 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인 4월 19일에는
거의 뭐 서울에서는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다 거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4.19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피해 화요일, 즉 4.19 혁명의 클라이막스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수들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 4월 26일, 즉 4.19가 있었던 일주일 뒤 4월 26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국 곳곳에서 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이승만 정부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하야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4.19 혁명이 결국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는 뭐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26일을 4월 19일과 대비해서 이날도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4월 26일은 승리의 화요일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빠르게 이 전체적인 일정을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3월 15일에 부정선거 직후에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특히 마산에서 그 저항이 굉장히 거셌는데 그 이후에 이 저항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사실은 거의 한 달 동안 이 저항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항의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진 않았어요. 3월 24일, 25일 부산에서 학생 시위가 있기도 했고 또 4월 초에 서울에서 야당의 어떤 저항이 있기도 했지만 그 어떤 강도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것이 4.19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뭐 좀 약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3월 15일에서 4월 11일 사이. 그런데 이 한 달 가까운 이런 인터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4월 11일에 마산에서 두 번째 항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월 15일의 시위 당시 마산에서 실종되었던 학생이 바로 한 달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발견되었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처참한 시신의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다시 사람들을 자극해서 4월 11일부터 마산에서 두 번째 항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 학생의 시신이 4월 11일 날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4.19 혁명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3월 15일에 그러한 격렬한 저항 이후에 유야무야 되면서 그냥 당시 이승만 정부의 어떤 권력 연장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4월 11일에 그 시신의 발견이 역사를 다시 바꿔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이 누구인가? 바로 이 학생이에요. 뭐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바로 김주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원래 마산 학생이 아니에요. 고향은 남원이고 남원에서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산에 있는 마산 상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마산으로 와서 입시를 치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지금하고 달리 학기가 4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중순이면 졸업하고 뭐 합격자 발표하고 이럴 때였고 사실은 김주열은 마산에서 마산 상고 입시를 치르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3월 15일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 우연의 연속입니다. 자, 김주열의 원래 합격자 발표일은 3월 14일이었어요.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가 났다면 김주열은 자신의 합격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마 곧바로 남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3월 15일에 행방불명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 정부가 이 선거 전날 사람들이 모이는 어떠한 이벤트를 갖게 하면은 이것이 자칫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어떤 저항으로 돌아올까 봐 이 3월 14일의 발표를 3월 16일로 이틀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김주열도 어쩔 수 없이 마산에 결국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마산에서 3월 15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그가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이제 김주열이 밤에 이루어졌던 3월 15일 날 밤에 이루어졌던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데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시커먼 교복을 입고 이 시위에 참여하거나
교복이 아니더라도 주로 아주 어두운 옷을 입고 시위에 참여한 반면 김주열은 셔츠 차림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 셔츠가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그 하얀색의 셔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찰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그냥 남들처럼 옷을 입고 나갔다면은 희생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나가는 바람에 경찰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희생을 당한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연한 모습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김주열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너무나 끔찍하게 그 최루탄이 눈에 박혀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이 시신을 자기들이 봐도 너무나 끔찍하니까 유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유기하냐면은 이제 마산 앞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것도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돌을 매달고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사건은 거의 뭐 완전 범죄처럼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4월 11일 날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쇠고리 같은 거기에 이 시신이 걸리면서 시신이 떠오르게 돼요. 이것도 사실 우연이죠. 뭐 어부가 처음부터 실종자 수색에 나서서 그 시신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연하게 이 시신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연한 어떤 요소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 화면 속에서 보고 있겠지만 이 김주열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그 모습 자체가 곧바로 사진에 찍혀요. 근데 지금이야 다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곧바로 있으면 뭐 열심히 찍겠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던 시절이죠. 카메라 자체가 귀했던 시절입니다. 카메라는 누가 갖고 있느냐? 주로 기자들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바로 이 현장 근처에 기자가 있었고 그 기자가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신문에 보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타진되면서 이승만 정부에 엄청난 압박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봐도 이것도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연적인 요소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김주열의 시신 발견이 곧바로 마산에서 2차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김주열이라는 존재가 이미 마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주열이 원래 유명했느냐? 그건 아니죠. 김주열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3월 15일에 실종된 이후 그의 어머니인 권찬주 여사가 남원에서 마산으로 불이 나게 달려와서 한 달 내내 거의 한 달 가까이 자기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 그 사연이 온 마산 시내에 퍼졌기 때문에 김주열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마산에 와서 그것도 합격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3월 15일에 시위 과정에서 실종이 됐고 그 어머니가 멀리서 와서 그 아들을 찾아 헤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산에서 이 김주열의 이름은 유명하게 되고 특히 그 어머니에 대한 동정론 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특히 비슷한 또래의 그 아주머니들의 어떤 그 연대 의식이라든지 그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진에 연못에서의 실종자 수색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을 텐데 뭐냐면은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그 실종된 김주열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주열의 뭐 시신이 뭐 당시 도청 근처에 연못에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물을 다 빼버립니다. 어떻게든지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실종된 김주열을 찾기 위해서 그 연못을 완전히 다 드러내버리는 그런 노력까지 해요. 물론 여기서 시신이 나오진 않죠. 이래가지고 결국 그 어머니가 한 달 가까이 아들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날이 바로 언제였느냐? 4월 11일이었어요. 4월 11일 김주열의 어머니가 권찬주 여사가 오전에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남원으로 떠나고 나서 불과 얼마 뒤에 바로 그 애타게 찾았던 아들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겁니다. 참 이것도 보면은 드라마를 이렇게 쓰라고 해도 그렇게 쓰기 힘든 매우 우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시위에 다시 나서게 되고 이것이 꺼져가던 이 4.19 혁명의 불씨를 살려서 4.19 혁명을 4.19 혁명으로서 성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듯 멀리서 바라보면은 필연처럼 보여요. 뭐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교과서적인 설명 봤잖아요. 정치적인 독재가 있었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고, 또 여기에서 불만을 갖고 이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또 어떤 민주의식의 성장, 교육과 언론에 의한 그런 어떠한 저항의식의 성장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19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상황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물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결국에는 많은 우연적인 계기들, 사건들이 이 사건 속에 역시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김주열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이고 법칙적으로 움직이는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회과학과의 차이인데 역사학에서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러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기계적이고 법칙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좀 허무한 우리의 어떤 인식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역사 허무주의라고도 하는데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객관적인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연이다라고 해버리면 뭐 우리는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뭐 알아서 역사가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뭐 약간 이런 식의 허무주의적인 그런 또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역사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겠지만 일단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독재, 경제적인 불황,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의 각성. 이러한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조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주체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봤겠지만 김주열이 합격을 기다리면서 그냥 자기 방에 앉아 있었다면 이 사건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거리에 나섰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김주열을 찾아와서 어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그 아들을 찾아서 헤맸기 때문에 김주열의 시신 발견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그것이 곧바로 엄청난 항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산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결국 참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학생은 학생대로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4.19 혁명의 불씨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연적인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언가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속에서의 또 많은 주체들의 노력, 분투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움직이는 거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도 이런 역사와 유사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떤 배경적으로 내가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가령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결과가 항상 거기에 상응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인생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뭐 기삼이 중요하긴 하지만 역시 더 중요한 건 운, 칠 이게 더 중요하다. 7대 3의 비율로 운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작동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의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결국
이 아무리 운이 뭐 70%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운조차도 평소의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좌우명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잘 일이 안 된다고 해도 좌절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름대로 할 만큼 해도 안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이것은 꼭 내 탓맛은 아니라는 겁니다. 운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다. 또 한번 도전해 보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운이 좋아서 결국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잘 된다고 해서 이게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그 치밀한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의 힘이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사람이 쉽게 자만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나도 사실은 내가 어떤 걸 이뤄낼 때는 우리가 찬찬히 그 상황들을 다시 돌이켜 보면 수많은 운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때 이게 이렇게 안 됐다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자만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어쨌든 겸허하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좀 더 낙관적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태도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운칠기삼이 나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의 이런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